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그 실체라고 할까요? 무엇이 정말 행복인가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는 인간은 굉장히 좀 섬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동물하고 달라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힘든 존재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섬세하고 복잡하고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얽혀져 있는 그 무의식의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존재 또는 그 무엇을 향한 또는 그 어떤 상태를 향한 그리움이 인간에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적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기다림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죠. 서정윤 시인 같은 분은 그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선 둘이 만나는 것이다.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쓴 시를 보면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사실은 그 뒤에 부분을 읽어보면 홀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처절합니다. 네. 기다림이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는 저에겐 어떻게 들리냐면, 만나고 싶어서 미치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존재가 오지 않고 그 존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거꾸로 자신의 간절함을 뒤바꾸는 거죠. 그리고 기다림이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작품 중에서 기다림과 관련해서 가장 아마도 서구 사회에서 유명한 작품은 그 사무엘 베켓이라는 작가가 쓴 희곡,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책일 거예요. 이 작품은 그냥 기다리는 사람 둘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제 기억으로는 이름도 너무 길고 블라드미르 공인가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희곡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명한 그 극단인 전통적인 극단이죠. 극단 산울림에서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학생 시절에. 그런데 그때는 정말 지루했어요. 정말 재미없었고, 두 사람이 나와서 고도를 기다린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왜 기다리는지, 그 고도가 정확히 누구인지, 언제 오는지, 만날 수는 있는 건지, 전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이 도대체 왜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현상에 대한 근거라고 할까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 또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인 사람. 그래서 마치 개처럼 목에다가 사슬을 끌고 지나가는, 물론 상징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그게 왜 저런 허, 허황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황당한 설정을 했을까. 참, 참, 생각이 참 독특하다. 서양 사람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냥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체도 들어가 있고, 카프카도 들어가 있고, 막스, 뭐 아담 스미스, 뭐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가 거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세상에는 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고,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할 수 없을 때, 그 게임에서 지면 소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자본이라는 것 또는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늘 인간관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매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그렇게 주종 관계로 전락해 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이게 돈이 개입이 되면요,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에, 지원을 해주지 않니? 내가 널 키워줬고, 너에게 자식이 집에 가서 이렇게 아빠 뭐 중고등학생이 뭐 나 용돈 좀 필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내가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냐, 땅에서 솟아나냐, 내가 이게 벌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물론 그런 말을 아들에게 하진 않겠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겠죠. 다 굽히고 이 정글과도 같은, 이 전쟁 상태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그 피땀 흘리고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이제 한 소리 듣고 아들이 나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 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치사하게, 내 치사해서 정말 빨리 나도 돈 벌어서 독립해 나가야지 라고 하잖아요. 독립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건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보통 부모님이,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은 꽤 있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다 키워줬는데 그럼 내 말 들어야지. 안 들을 거면, 내 말 안 들을 거면 너 나가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스스로 돈 벌고 먹고 살고. 부모가 결국은 그래도 뭐 눈에 밟혀서 정말 그렇게 나가면 그대로 놔두지는 못하죠. 요즘은 또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밑을 닦아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식들은 이 주종 관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부모님을 굉장히 자주 찾아가는데, 제가 꽤 오래된 전에 통계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례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방문하는 횟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재산의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적으면 횟수가 줄어든다. 그게 우리나라가 그런 빈도수의 비율이 예,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효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따로 만들어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며 마치 부모를 정말 존경하고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많은 분들도 사실은 그 제사를 드려야 조상의 은덕으로 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묘자리를 잘 봐야 그 묘자리가 풍수지리적으로 좋아야 자식들이 잘 된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살아서만 부모들을 읽어먹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더 나아갔는데요. 오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네, 우리는 늘 기다려요. 부모는 자식이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자식은 언제나 부모가 날 한번 정말 있는 그대로 이해해줄까를 기다립니다. 떠나간 연인, 헤어진 연인이 언제 한번 나를 다시 만나줄까? 그 사람을 언제 한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과 함께 갔던 그런 장소에 가보며 술을 한 잔 들이키고 그러면서 그 만남을 그리워하는 청춘들도 있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제가 감동 깊게 읽었던 그 소설 가운데에는 그 이청준 씨의 눈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도시에 떠나보내고 그 형이 재산을 다 말아먹어서 집도 다 잃어버리고 엄마는 이제 거리에 내앉게 됐는데 걱정이 돼서 자식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집 새 주인한테 하루만 제가 우리 아들을 아들답게 대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그 텅 빈 모든 가산이 다 빠져버린 그 텅 빈 집에 그 집을 쓸고 닦고 그리고 아들이 오면 재우려고 이불 하나 꼭 갖다 놓고 그리고 옷장도 옷괴라고 하는 거기서는 옷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을 갖다 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그래서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 다음에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또 형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엄마는 아침 해가 뜬 후에 아들을 배웅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워낙 시골이라 이렇게 산을 넘어가야 버스를 타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눈이 한참 한방눈이 내린 그 산길을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서로 붙잡아 주면서 그 길을 건너서 마지막에 버스 탈 때는 그냥 후닥닥 타고 떠나버린 그 뒤에서 엄마가 아들을 쳐다보고 있다가 뒷모습만 쳐다보는 거죠. 버스만. 그리고 이제 다시 동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엄마가 돌아오는 그 발자국, 돌아오면서 아들과 함께 걸었던 그 발자국을 보거든요. 눈이 덮였고 새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다녀서
그 산길도 누가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엄마가 아들 발자국을 밟으면서 돌아와요. 그리고는 이 동네 발치에 앉아서 이제 아침 햇살이 쫙 들어오는 그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산 언덕에 앉아서 동네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이제 이 얘기를 듣던 며느리가 물어봐요. 왜 거기 아 부끄러워서 아니면 자식이 그리워서 뭐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거기 앉아 계셨군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몸 하나 있는데 동네 다 아는 사람이고 어디 가서 엉덩이 붙일 곳이 없겠냐. 그거 그래서 못 간 것이 아니라 아침에 햇살이 비치는데 그 빛이 너무 부셔서 시려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길이라는 소설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아침 햇살이 너무 밝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그 장면은 일반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맥락이 지금 이 주인공 아들한테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다른 아들, 사실은 그 집안을 말아먹은 불효자식이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대신해서 그 마음속에 아들의 아픔을 가지고 그 빛을 바라보고 있다. 그 눈길이라는 소설이 제가 좋았던 것은 거기에 기다림의 주제가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다림이냐? 엄마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요. 집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 나를 나로 알아주는 것. 엄마를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네가 나를 안다고 하며 너가 아는 세상으로 떠났지만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나를 아는 너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기다린다. 결국 주인공은 제 생각에는 엄마를 방문하러 왔다가 그냥 떠나려는 그날 새벽에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에게로 왔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또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시인데 이 시를 기다림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요. 황지우 씨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예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그리움에 대한 기다림의 애절함이 너무 잘 표현된 시인 것 같습니다. 그 남녀의 관계에서 주로 많이 애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엄마 이미 만났지만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만나서 며느리와 함께 집에 찾아와 같이 밥도 먹고 하룻밤 잠도 같이 자고 그런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먼 데서 지금도 너무 천천히 오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다가오는 듯한 발자국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나에게로 다가오는 너의 발자국. 실제 왔다 갔다 그리고 용돈 조금 주고 가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나로, 너를 사랑하는 나로, 너를 생각하는 나로, 그날 그 새벽에 너의 발자국을 밟고 홀로 돌아오던 나의 그 마음을, 그 나를 네가 만나고 싶어서 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은 너에게로 가고 있는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는데 문은 닫혀 있구나. 네, 참 멋진 시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서정윤 씨 같은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그냥 그 바람 맞아가며 고개를 높이 쳐들고 그냥 그 바람 부는 그곳으로 내 미소를 그냥 휙 날려버린 그런 그런데 서정윤 씨의 시를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길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읽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그 위에 이분이 부차적으로 써놓은 문장도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라고 썼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저는 그 시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처절하게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만남이 없을 때 기다림은 영혼의 모든 가치와 흔적을
비워버리고 처절하게 그 기다림의 대상을 향한 나의 중독을, 그 집착을 실제하는 것으로 드러낸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 미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은 황지우 씨의 시도 그렇고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버려버린다고. 만남이 없다고 해서 기다림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통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나를 위장해서는 안 되겠죠.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남이 없는 기다림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드네요. 네. 기다림이 곧 만남으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